어제 한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춘 관세 서한이 미국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국채시장에서 영국에 이어서 3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 3%를 넘었었죠. 시장에서 국채를 투매해서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채권 작용단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본격적인 신규 국채 발행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채권 시장에 주목할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죠.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네, 이 트럼프 관세 문제가 어제 우리 이 시간에서는 14개 국가에서 7개의 서한이 될 때 그때 방송을 해드렸어요. 예.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국내에서는 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는 측면인데요. 트럼프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이상원 특파원께서 이렇게 쉐이크다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크게 흔들어야 떨어질 게 많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미국에서 보면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자막이 우쪽 자막이 이렇게 연장이 네. 어찌됐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이런 해소된 거냐 하는 논쟁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사실 FGI가 80 진입을 앞두고 한 70% 떨어졌던 것은 예, 미국 증시의 긍정적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자막했습니다는 트럼프 관세 시한 14개국이죠, 최종적으로. 이게 뭐 7개국이냐 뭐 하시겠습니다면 15개국이냐 12개국이냐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14개국입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는 나머지 국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전부 이런 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의 관세 서한은 한국과 일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 왜냐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쉐이크다운 하려면 레버리지 비율이 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결부돼 있고 제조업의 강국이고 무역 적자 규모가 크고 협상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흔들 수 있는 상징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어제도 중국과 신 FTA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한국과 일본의 지금의 경제 구조를 볼 때 안항적 경제 구조라고 합니다. 안항적 구조는 뭐냐? 미국의 제조업에서 이 쉐이크다운 얘기할 때 안항적 구조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겨울철에 기록이 날 때 대장 기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야분 비둘기가 있고 꼬분 비둘기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탈파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병제 패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어떠냐 결국 안환경 구조를 뜰 때는 꼬리를 잘라내야 되지 않냐 이제 한국과 일본이 꼬리는 이렇게 실제로 꼬리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예.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패권에서는 중국이 대장이니까 이 꼬리를 잘라내면 결국 외톨이 신세에 있은 중국도 잡술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구정에서 중국을 의도하는 숨은 의도가 작용돼 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이렇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3%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또 뉴욕 연준의 총재가 아주 경제에서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가 될 것이다.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제로금리 시대가 되니까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는 오늘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모든 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는 채권에 중시해야 될 때입니다. 자, 감세 끝났죠? 스테이블 끝났죠? 상호 관세 어찌됐든 연장시켰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국채 입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부터는 국채 입찰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영국도 지난주에 채권 작용단 출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채권 작용단이 출현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3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의 3%를 벗어났습니다. 일본의 경기가 어제 4년 1개월 만에 경기가 둔화로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둔화됐으면 안정자산 채권의 선호가 높은 상태에서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금리가 오히려 마의 3%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에 더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채권 시장에선 투매 현상도 일어났다. 이게 약간 변동성이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국채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시 한국 증시 얘기하면 이 관세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이 타겟이다라는 분석들이 사실은 중론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한국 증시 견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관세 서한 7개가 발표했을 때 예. 14개가 다 발표했으니까 그 마무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건가? 일단 내용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내용상으로 보면 서한의 상호 관세 25%는 변함이 없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환적은 더 세게 두들겼습니다. 예. 그리고 맞대응할 때는 보복 관세 더 세게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불확실성 해소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오늘은 상호관세 8월 2일 날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연장시키면서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 더 부과, 그다음에 의료품에 더 부과,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더 부과 해서 추가적으로 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런 관세에 따라서 불확실성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걸 이렇게 단순히 해석해서 우리 코스피가 1.8% 올리는 걸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측면으로 되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이게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하면 우리 대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더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들어온다. 아까 이상원 특파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예. 우리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상호관세 유예가 7월 8일에서 8월 2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은 좋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의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를 던졌던 것이 트럼프의 관세 서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사실 이 문제를 더 우리가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라고 들리는데 제가 그렇죠. 이해를 네네. 제대로 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앵커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는 이렇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입니다. 허니문 랠리다. 그렇진 않다. 어제 주가가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사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주가가 올릴 만한 요인이 있지 단순히 새 정부 출범해서 주가가 반짝 올라가는 허니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코리안 랠리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뉴욕타임스라든가 니케이 지수가 한국 증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는 한국경제TV에서도 어제도 그런 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9군이 걸린 3주다. 현 이재명 정부도 9군이 걸린 3주다.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의식해서 자, 우리의 국익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국익을 반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이크다운 하면 자,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없다면 위에서 흔들면 거기에 무슨 더러운 물이 떨어질지 무슨 물이 떨어질지 우리 얼굴은 뭐냐. 우리 얼굴은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한 관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최고 통수권자는 뭐냐? 필요할 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 대통령과 지금과 비교하면 필요할 때 숨는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 나오는 사람인 국민을 안심시키느냐 시장을 안심시키느냐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제 이렇게 필요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자, 앞으로 우리 국익을 반영한 관세 인하에 최선을 두겠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한미 간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어제 이걸 촉구해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한 가지 부탁한다면 트럼프 관세 서한에 어제는 7개가 해서 왔습니다는 14개국에 발표하고 나서 봤더니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랬습니다. 중국을 겨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포지션을 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미 협상을 할 때, 자, 중국을 겨냥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미 유예기간의 우리의 협상 결과를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이 포지션을 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사실 이재명 정부한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 내용은 언제 한번 시간을 가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문제를 단순하게 통상뿐 아니라 외교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죠. 이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시장, 채권 시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관세 기간이 8월 1일로 늦춰진 이후에 월가에서는 이제 다시 채권 입찰 관련해서 주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국채 입찰이 시작되죠. 예. 그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문제 정리가 됐죠. 그다음에 감세법 정리됐죠. 이 상호 관세 이후 어쨌거나 연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게 국채 입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1년 전서부터 대선 과정에서 연방부채 상한선에 이렇게 상향 조정 문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조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재무부가 그만큼 고갈된 겁니다. 왜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적용, 공무원 봉급도 저기 되고 기관 군역도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을 재무부가 지금 현금의 적정선을 8,500억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 써서 지금 3,700억 달러 이거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비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빼면 거의 현금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8,500을 3,700에서 끌어올리려면 한 4,800억 달러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 관세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신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신규 국채가 발행하려면 연방 부채가 상한해이죠. 왜냐하면 국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관세법에서 실질적으로 5조 달러 정도 부채가 상환된 상향 조정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신규 국채가 발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동안 자제했던 신규 국채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자, 주중에 3년물, 10년물, 30년물이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약 1,200억 달러. 주중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의 관세에 따라서 관세 문제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정자산선에서 국채금리를 내야 되고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가 1년 후에 3% 떨어지니까 이 또한 국채금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4% 돌파했습니다. 4.4% 돌파했습니다. 30년물도 4.9%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채권 자경 단출할 때 2022년 10월인데요. 이때 10년물 국채금리가 4.5%, 그다음에 30년물가 5%입니다. 거의 근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이 서머스 교수가 미국판 트러스트 위기가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다. 그래서 국채 입찰 문제가 지금부터는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누가 국채를 시장에 대량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영국 재무장관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시장의 걱정을 키웠고 그래서 영국의 길트, 영국 국채 시장이 좀 많이 급변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때 트러스 쇼크라는 단어가 다시 거론되기도 했었죠. 네. 위원님, 이 트러스 쇼크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트러스라는 총리가 있는데요. 영국 총리 사상 가장 단명으로 끝나신 분이죠. 44일, 47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기점을 떠나서 44일, 47일은 똑같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임 기간을 하는데요. 44일, 47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트러스 노미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실 대규모 감세 그리고 재정 지출 계획을 했거든요. 미국과 일본을 한번 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똑같이 아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자 영국도 굉장히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트러스의 총리대로 자 포퓰리즘 당세에서 감세하고 대규모 지출하겠다. 재정 정책 퍼크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정 적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당신은 뭐냐 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국채 시장에 자경단 출현하면서 굉장히 영국의 금리가 길티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결국 트러스 모익스미는 해프니로 끝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국 총리 스타머죠. 이분도 다른 각도로 그때는 대규모 감세인데요.
복지비 증액을 비롯해서 재정지출 증대를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게 대규모 감세 재정지출이다. 근데 재정지출 쪽으로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피스컬로 재정준칙에서 연계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 채무를 규제한다는 리처 리브스라는 지금 재무장관입니다. 예. 이게 반대를 했거든요. 왜 당신 그렇게 총리는 그렇게 하느냐? 재정준칙을 하면 준칙을 하는데 그래서 리브스 총리의 해임설이 나돌았던 거죠. 그러면 뭐냐? 시장에서 보면 연계 국가 채무 위험성이 높아 그나마 이렇게 리브스가 재정준칙을 통해서 국제시장이 안정을 되는데 저 사람 해임시켜 그 다음에 스타모는 대규모 지출 증대시켜 연계 자경단이 또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재무장관이 눈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상, 세계 국제 역사상 국채 가격이 폭락한 점을 감안해 볼 땐 가장 값비싼 눈물을 했습니다. 영국의 리브스의 눈물은 가장 값비싼 눈물입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 폭락에 따라서 영국의 길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손실이 다 발생기게 그걸 눈물값으로 오면 경기에서 가장 큰 눈물입니다. 역시 눈물을 흘린 게 이렇게 하나의 그렇게 바텀이 됐는지 결국 스티머 총리라든가 의회에서 리브스 장관의 이렇게 해임설은 기우다. 그다음에 영계 국제시장이 안정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스타머 총리가 지금의 기조에서 크게 전향적으로 이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예. 퇴조할 분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영국의 길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어서 어제는 일본 국채 시장에서 이 채권 비질란테, 채권 자경단이 다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일전에 한번 이 감세 문제를 가지고 20일 참여 문제 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일상대로 20일 참여 선거를 앞두고 지금 집권당인 자민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의 여론조사라면 자민당에 패퇴합니다. 연립당이죠. 이시바 총리 조기에 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은 환심을 사했죠. 근데 일본 국민의 입장이 뭐냐? 지금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그다음에 이자 부담. 왜냐하면 일본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올려왔지 않습니까? 삼중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삼중고 상태에서 표심을 달래기 위해서 어떠냐? 소비세를 감면시켜야죠. 가처분 소비세 감면시킨다. 근데 일본은 국가 채무가 270%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소비세 감면? 그러면 사실 채권 자경단이 출현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어제 일본은 사실 경기가 4년 1개월 만에 침체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안정자산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채에 대해서 안정자산으로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채가 대외적으로 보면 글로벌 채권이 되지 않았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 국민들이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해서 약 97%를 일본 국민들이 사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자산 선호한다면 국채금리는 내려야죠. 근데 뭐냐? 30년 국채금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의 3%를 돌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에 이어서 일본도 채권 자경단이 출현하느냐. 그러면 똑같은 각도에서 미국에 대해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과 일본에서 보였던 국채 시장의 급변 현상을 미뤄보면은 지금 채권 시장의 심리가 불안정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국채 금리 관리에 신경을 굉장히 썼던 미국 정부가 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혹은 이 채권 자경단의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당연히 이제 트럼프 감세법에서 예. 감세법의 뉴딜 정책 재정 지출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과 그다음 일본에 이어서 이렇게 트러스 위기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근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피케트 공식을 들어서 이게 기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된다라는 예, 논리였었죠. 이자를 대비해서 성장률 높으면 된다. 그러면 트러스 위기는 기우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채권 금리가 10년물 오늘 4.4% 돌파했죠, 10년물이. 예. 근데 1분기 성장률이 뭐냐? 마이너스 0.5% 확정치로. 그리고 2분기 성장률이 지금 베이스 이펙트 생각하되 2분기는 플러스가 나온다고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뭐 최대 3% 나온다 하더라도 이자율 4.4%까지 가는데 2분기 성장률이 지금 3%까지 최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피케티 공식력을 들어서 트럼프 얘기는 기우다. 이게 시장에 먹히지 않은 얘기입니다. 시장에 먹히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벌써 엑스데이터도 6월에서 8월로 다시 넘겨졌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다. 하나는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연준과 그다음에 파월에 대해서 금리를 내리는 압력이 되고
두 번째는 성장률을 제고는 이 성장률을 제고할 때는 재정 지출 증대를 통해서 지금 성장률을 제고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 이 괴리가 더 많이 크게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파월과 페드를 두들겨서 경기 회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 표로 낮춰주고 그 다음에 성장률을 높아주는 건다. 성장률을 금리 인하를 낮춰준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페드라든가 파월이 이게 수용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문제로 한 방에 해결한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한다. 오늘도 쉐이크다운도 경험적으로는 한 방에 해결하겠다 해서 나무를 크게 흔드는 거거든요. 예. 저 한국과 일본 쫓아오지 않겠느냐. 과거 생각한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 안보 문제도 있고 흔들면 쫓아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흔들면 쫓아가면 뭐냐. 아침에 죄송합니다는 한국의 얼굴에 이상한 물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 쉐이크다운 문제가. 그런 문제를 해서 과거의 쉐이크다운 문제의 통상과 관련된 문제를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로 시작해서 채권 시장의 문제 또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이신 건데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변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시간인데 이게 어떤 논리인지 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인을 달러 결부시키는데 그만큼 뭐냐? 코인 발행이나 화폐 주재권을 중앙은행에 맡길 수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주체에 맡기면 거기에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달러를 코인을 맞출 때 거기에 대해서 담보가 들어가게 되는거든요. 담보를 미국의 국채로 한다 하는데 이 담보가 지금 상태에서는 자꾸 뭐냐 트러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자꾸 흘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포르투갈 신트라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임에서 파우르장도 그렇습니다는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주요 은행들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코인에서 코인의 주저권, 화폐의 주저권을 중앙은행에 맡긴 상태에서 이거를 디지털 환경에 접근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게 아니냐. 예. 자, 민간에 아무리 국채에 담보를 해서 달러에 대해서 태안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자, 화폐 주저권 문제를 민간에게 맡기면 정부가 지금 통화지표에서 보면 M1, M2, M3 이렇게 해서 이걸 L6까지 가고 있는데요. L7, L5 될 땐 주저권 문제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관할권의 범위가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자, 민간에게 맡길 때 담보를 예. 과연 트럼프 정부든 정부 차원에서 의존하는 비율들을 맞춰가느냐. 아, 민간은 이익단체지 않습니까? 이익단체. 이익단체니까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분리할 때는 한 번 어기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 어기고 갈 수 있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통화지표 관련돼서 각종 경제지표가 상당히 인플레라든가 이런 문제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냐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런 문제를 정리하겠다 하는데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자, 담보로 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20만 개에서 100만 개 하면 국채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담보가. 예. 그러면 국채수요가 증가하면 신규 발행되어도 국채수요가 증가하면 채권의 수급 문제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트러스 위기는 기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20에서 자 100만 개 올려? 근데 발행 물량자는 2,000만 개가 교정돼 있어? 그럼 뭐냐? 출회되지 않은 물량 생각한다면 지금 80만 개 올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미국 정부 측의 미국 정부 논리인 측이죠. 거죠. 예. 그러면 그만큼 차익 실현해서 한 방에 재정 적자 국가 채무 이렇게 하는데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채무, 그다음 국가 채무 재정 적자라면 미국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의 위상 국가가 아니죠. 그렇게 해결하려면 위상 국가 아니죠. 저기 뉴프런티어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트럼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트럼프를 유예 기간이 연장시켰다고 해서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오늘도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구리에 대해서 관세가 지금도 나오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대응하는 과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가니까 쉐이크다운은 쉽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맞으면 안 된다. 우리 국익을 통상정책이라는 거 우리 국익을 증대시키는 거지 미국의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